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은 현재 6년 동안 최저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기사글이 좀 보여서 한번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최저임금은 분명히 올랐습니다. 통계청 숫자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6년 동안 한 번도 하락하지 않고 꾸준히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다고 말을 할까요? 자영업자는 직원을 쓰는 순간 적자라고 말을 하고,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은 올랐는데 생활은 더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단순한 체감 문제일까요? 아니면 한국 경제 구조가 보내는 명확한 신호일까요? 지금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이 낮아서 힘든 상황도 아니고요. 높아서 잘못된 상황도 분명 아닐 겁니다. 문제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적 구조는 최저임금의 모든 부담을 몰아넣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6년째 방치해온 현실이 지금 계속 피부로 와닿고 있는 건데요. 임금은 올랐지만 임대료, 공과금, 원재료비, 배달 수수료는 더 빠르게 올라갔고, 그 차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몫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최저임금 인상의 시대가 아니라 최저임금 고통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최저임금 인상이 고통으로 이어졌는지, 누가 가장 큰 부담을 또 안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최저임금은 지난 6년 동안 분명히 올랐다고 했죠. 숫자, 통계상으로 보면, 데이터상으로 보면 분명히 계속 상승했습니다. 2019년 시급이 8,350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2024년 시급이 9,860원까지 약 18% 이상 인상됐다고 하는데요. 표면적인 숫자로 보면 최저임금이 충분히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 평가도 있대요. 하지만 문제는 임금 상승 속도와 생활비 상승 속도의 괴리감이 다라는 거죠. 같은 기간 동안 임대료, 공과금, 배달, 플랫폼 수수료, 카드 수수료가 엄청 올랐죠. 이런 고정 비용은 최저임금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분명히. 즉 시급은 올랐지만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근무 시간이 축소된다라는 건데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시급은 올랐지만 월급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노동자는 소득 안정성을 잃고 사업자는 고용을 줄이며 경제 전체는 소비 여력이 위축된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든 게 아니라 임금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생산성의 개선, 고정비 구조를 개편하고 사회 안전망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최저임금만 올린 결과가 지금의 체감 고통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뭔가 전책적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최저임금의 고통은 누구에게 가장 크게 와닿을까라는 건데요. 가장 큰 부담은 항상 구조적으로 약한 계층에 집중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일 겁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최저임금, 임대료, 공과금, 수수료 같은 고정비가 계속 동시에 부담해야 되는 거죠. 고정비를. 특히 인건비는 줄이기 어려운 비용이기 때문에 결국 선택지는 인력을 감축하고, 그것도 안 되면 가족이 도와서 가족 노동을 같이 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영업시간을 축소시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폐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장 본인이 최저임금 이하로 버는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말이 이런 구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당연히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비정규직 사람들일 겁니다.
겉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다르게 작동하죠.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 단기, 초단기 고용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자는 분명히 시급은 올랐지만 월 소득은 줄어드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이는 곧 고용이 불안해지고 소득 불안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이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입과 숙련된 인력의 차이가 있겠죠. 임금 격차가. 그런데 이런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인건비 대비 생산성 부담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은 사람을 뽑지 못하거나 채용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이런 취업난과 인력의 어떤 공백이 동시에 심화되는 거죠. 정리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아니라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 중소기업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누가 보호받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대신 버티고 있는가의 문제로 변질된 겁니다. 원래 최저임금을 인상한 본래의 취지는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을 어떤 권리를 높이고 아르바이트만으로도 충분한 좀 소득 창출이 되어서 생활이 가능하게 하자라는 것일 텐데 지금은 오히려 높은 임금 때문에 근로자를 줄이고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땅한 일자리도 얻게 되는 다 같이 힘들어지게 만든 원인의 정책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정부의 2차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한국의 어떤 최저임금의 논쟁은 늘 같은 질문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혹은 아직도 낮다 이런 질문인데요. 하지만 이 논쟁은 문제의 본질을 조금 비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진짜 문제는 최저임금의 액수 자체가 아니라 그 임금의 모든 부담을 떠넘긴 경제 구조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보통 꽂히는 게 단어가 워딩이 이 액수입니다. 금액. 그런데 지금은 이 금액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구조가 잘못됐다라는 것 같아요. 논지를 조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임금의 모든 부담을 떠넘긴 경제 구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가 이 구조적 문제는 생산성의 정체입니다. 한국은 최저임금은 빠르게 올랐지만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정책적으로 올렸는데 기술 투자나 자동화, 업무 효율 개선은 뒤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격차 그대로 고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일 수 있을 거예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같은 기본 생활비 부담을 원래는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부담을 임금 인상 하나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최저임금은 생활비의 대체 수단이 되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 이동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바로 이 단일 최저임금 구조의 한계점이다라는 건데요.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골목 상권, IT 산업과 서비스업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하나의 최저임금으로 모든 현장을 설명하려고 했죠. 이 구조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렸느냐 덜 올렸느냐가 아닌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임금만 해결책으로 사용한 거죠. 그 결과 바로 지금의 최저임금 고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얼마를 올릴 것인가만 논의해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일 텐데요. 이제는 조금은 이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향이냐? 첫 번째로 필요한 변화는 바로 업종,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의 본격화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등화돼서 지급하자라는 겁니다. 서울 중심 상권과 지방 소도시, 대기업과 골목 자영업자의 수익 구조는 전혀 다르죠.
그럼에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결국 버틸 수 없는 곳부터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 없이는 최저임금은 보호장치가 아니라 부담되는 장치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임금의 고정비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힘든 진짜 이유는 최저임금 하나가 아니라 임대료, 수수료, 공과금 이런 고정비 때문에 그럴 겁니다. 고정비가 동시에 묶여있기 때문에 더 힘든 건데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은 채 최저임금만 올리면 부담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산성 지원을 꼭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력으로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동화, 디지털 전환, 업무 효율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면 어떨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생활비 문제를 임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어떤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비, 의료비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떠안게 될 겁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은 결국 앞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계속 구조전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구조전환이라는 큰 틀로 방향을 계속 바꾸어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밖에는 이제는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부에서는 어떤 이 금액에만 꽂힐 게 아니라 이런 무언가 곳곳에 최저임금을 올려놨으면 그 올려놓은 곳 곳곳에서 나오는 이런 좀 비명소리를 귀 기울여서 조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 이제는 정말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논쟁은 오랫동안 올려야 한다와 버틸 수 없다 사이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질문은 이제 충분히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일단 최저임금은 이미 올라 버렸고요. 그럼에도 자영업자가 버티지 못하고 노동자는 불안해졌고 중소기업은 고용을 줄였습니다. 이 현실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문제는 최저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임금의 모든 책임을 떠넘긴 한국 사회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임금은 원래 삶의 질을 보완하는 어떤 수단이어야지 주거, 교육, 의료비를 모두 감당하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역할을 최저임금 하나에만 맡겨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은 누군가의 실패가 아니라 모두가 감당하지 못할 구조를 함께 버텨온 결과다라는 거죠.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더 빠르게 올릴 것인지, 더 강하게 반대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업종과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고정비 구조를 손보면서 생산성을 좀 높이고요. 생활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겁니다. 최저임금은 정의의 상징처럼 좀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정의는 그냥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다음 세대의 삶까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자꾸 숫자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숫자로만 데이터상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더 정직한 방향으로서 전환인지를 조금 심도 있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다수를 만족시킬 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 문제는 다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모두가 불평등을 정책의 방향으로 흐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부는 한국의 이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문제를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손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